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였죠?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만 한 사람이다. 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사람 중개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이 사람? 그쵸. 정확하게 안 해요, 그죠? 집에 있어요. 이 사람 여기 뒤에다가, 그러니까 주입에 있으니까 중개업 영위라는 말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이제 업을 하겠죠. 누군가에 고용될 수도 있고 업을 할 건데, 업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의가 뭐였죠? 이 법에 의해서 만 사람이다. 네, 사무소에 개설 등록이죠. 등록한 자입니다. 이 사람 중개업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 그러면 안 되지. 그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을 열심히 개업해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디 갔을 수도 있고, 여행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무실 문 닫아놨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이 둘 다 중개업 영위라는 말이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냥 등록한 사람을 부르기를 뭐란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등록 그랬잖아요. 등록 이퀄 뭐였죠? 사무소 그래, 사무소.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은 뭐가 있다?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등록의 성격 얘기할 때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고 일신전속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금지하고 있는 게 4개 있어요. 뭐? 일단 등록이니까요. 그죠? 이중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중 등록. 그리고 이중 소속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일신전속적이니까 등록증, 자격증은 양도 대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상대적 금지다, 절대적 금지다. 절대적,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1등록이니까 그럼 사무소 몇 개다? 하나겠죠. 그런데 사무소는 예외가 있어, 없어? 사무소는 1개인데 2개 이상 두는 사람도 있죠. 누구였죠? 법인인 개공이어서, 그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자연인치는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무소는 상대적 금지다. 사무소를 2개 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을까? 등록 취소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경우가 되면 등록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걸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러고 이건 상대적 등록 취소 그래요.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절대적이란 말이 같은 말로 절대적, 필요적, 지속적 그래요. 그러면 반대는 뭐겠어요?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그리고 종결하면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절대적은 해야 한다. 아셨죠? 네, 이렇게. 그러면 등록은 사무소예요. 그러면 등록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제 정의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등록을 하는 사람, 현행법상에 등록 신청자가 누구 있을까요? 응? 다시 정확하게 생각해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법인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고, 그럼 등록 신청서에 종류가 몇 개 있을게? 체크하는 게 해당되는 체크하는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등록 신청서에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중개사무소에 제가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업을 한다, 중개업을 영위한다 라고 할 때 실무적으로 사무소에 뭐가 걸려 있다고? 등록증이 걸려 있어요. 그럼 그 등록증에는 종류가 몇 개 있을까? 응? 2개 있을까요? 3개 있을까요? 4개 있을까요?
이 사람이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이죠. 근데 하나 더 있었잖아. 예외. 그렇지. 부칙상 부칙 제6조 2항에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러면 등록증에는 종류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통상 개공이라 할 때는 누구를 말한다? 이 둘을. 그죠? 모든 개공 그러면 예외, 부칙상의 개공까지 묶어서 합쳐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차이를 실수 안 하는 거. 자, 그러면 등록 신청자인데 사무소를 설치하는 지역 단위가 뭐였죠? 시군구죠. 그러면 시군구인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등록관청에게 합니다. 그럼 등록관청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사무소 설치의 지역 단위가 시군구니까 등록관청은 시군구의 장을 말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시군구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등록관청이다 할 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무소 관할청이에요? 주소지 관할청이에요? 사무소 관할청이요? 그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할 때 딱 가로 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시장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산광역시장은 돼? 안 돼? 안 돼요. 창원시장은 될까 안 될까? 진짜 그죠? 이 사람이 이 나이가 드니까 좀 점잖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죠? 옛날 선생님들은 그랬잖아요. 뭐 하다 보면 갑자기 칠판에 판사다가 갑자기 뚝 부르는 소리 나거든요. 그럼 뭔지 알아요? 분필 손가락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던지는 거야. 절대도 그렇지만 엉뚱한 대답하면 그래요. 가만히 딱 그러면 수업 집중하는 애들은 알아요. 갑자기 뭐 하다가 뚝 그러면 아 이거 던질 거거든 이거. 저런 놈은 모르잖아 근데 그죠? 참 웃기는 게요. 선생님 졸잖아요. 애들이 졸잖아요. 그러면 야 졸고 있지? 이렇게 하면 놀래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집중하고 있는 애요. 저런 놈 몰라요. 아, 잘 안 들리니까. 그럼 딱 또 봐. 그러면 막 선생님이 뭐 전이 어쩌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눈을 딱 뜨잖아요. 정작 집중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조심해! 이러면 깜짝 놀라는 저런 애라. 저런 애가 아니고 공부하는 애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항상 그러잖아요. 모집놈 옆에 있으면 누가 벼락은? 그죠? 어쨌거나 등록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창원시장도 등록관청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건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예요. 네, 그냥 구예요. 그러니까 행정구가 있고 자치구가 있거든요. 자치구 행정구의 가장 큰 차이는 조례 재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일정한 행위를 행정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근거는 뭐예요? 그 조례예요. 그런데 비자치구 즉 행정구가 행위를 할 때 그 근거는요 시조례예요. 뭐 말하겠죠? 네. 그래서 등록관청의 개념은 사무소 관할청이고 명칭상의 구를 말한다. 맞죠? 그거인. 요걸 딱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지금 이제 그림은 순서상 어제 지난번에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록 신청자가 등록관청에게 그죠? 등록을 신청해 할 때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등록 기준이에요. 이렇게 용어를 법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복하면 돼. 민법이 어려운 게 뭐야?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어. 설명을 하는데 우리 민법쌤도 제가 겪어본 분들 중에서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경상도 말이 특화돼 있죠. 사투리가. 사투리인데 이 잘 푸십니다. 이 민법 그 내용을. 그러니까 잘 따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어쨌든 등록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등록 기준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기준이니까. 응? 그렇죠?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인데 그럼 봐봐요.
공인중개사가 갖추는 기준이 있고 법인이 갖추는 기준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가 갖추는 기준 제가 그냥 머리글만 따서 한번 했어. 지난주에 뭐 일단은 마셔가면 안 돼요.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결해도 알아듣죠? 네. 결격 사유자예요. 결격 사유자. 그 다음에 뭐 땄을까? 그렇죠.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는 거니까 당연한 전제입니다. 맞죠? 당연한 전제입니다. 이걸 베이스로 깔고 있죠. 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뭐 자격이 좀 땄겠지.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아니겠지. 마시간 사람이 중개하겠다고 오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봐봐요. 이 두 개는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정리해야 될까? 등록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맛이 안 갔어 라고 내가 증명해야 될까? 내국이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등록관청에서 그 예전에는 호적지기 호적 우리 호적 등본 있잖아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죠. 가족관계 등록지에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 여부를 등록관청이 관계기관에다가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일이 한데 이런 거. 근데 자격의 취득 여부도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은 누구 소관이죠? 그렇지. 시도지사예요. 자격은. 그러면 제가 그랬죠.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 중에 누구? 시도지사니까 시장이겠지. 부산은. 경상남도는 도지사고. 그러니까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두 개가 있거든요. 자격증을 교부하는 시도지사가 있고 부산에 땄으면 근데 사무소는 양산에 열었어. 그럼 어디? 경상남 도지사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예요. 즉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일치 안 하면 기준은 누구? 기준은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항상. 들었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를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돼요. 누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시도지사 중에 누구? 시도지사가 몇 개 있다 그래서 금방 시도지사가 몇 개 있다 그랬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네. 두 개가 있어. 금방 집중 안 해서 그렇지? 자격증을 교부하는 현 주소지 관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있어요. 자, 기준이 뭐랬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한테 자격 확인 요청하겠어요? 그렇지. 발급한, 교부한이에요. 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는 보통 자격증을 발급한 그래요. 그게 누구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를 말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말은 등록 신청서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근데 등록을 할 때 외국인도 있을 수 있을까? 봐. 공인중개사 법인이라고 하면 돼 있지. 여기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해서 안 했어요. 안 했다는 말은 다 된다는 거예요. 샘 오칠이라는 애 아시죠? 가나 국적인데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뭐 그래요, 걔가. 그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저는 가나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걔가 우리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걔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개업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국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중개업 등록 못하면 쓰지는 못할 자격증을 왜 취득하게 해주겠어? 맞죠?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 뭐야?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이면 다 말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샘 오칠이가 외국에서 있잖아요. 성범죄에 관련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어린이 뭐 추행 같은 거 있잖아요. 유아 범죄 같은 거. 이걸 저지르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취직해가지고 돈을 쳐벌어요. 이것들은 확인이 안 돼. 맞죠? 이 새끼가
전과가 있는지, 그죠? 그런 건 외국은 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제재하거든요. 걔들은 왜 우리나라 오겠어요? 그 나라에서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있잖아요. 걔들은 특히나 그 애 관련 유아 있잖아요. 유아 관련 이런 범죄들은요, 아니 그 사회적으로 아예 완전히 제재시켜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외국인은 스스로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왜? 우리 가족관계 등록제다가 우리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람은 내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렇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경우에만 그게 서류가 필요해요. 이해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제출한 서류도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이라고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이수했다는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 4번이 있거든요. 실무교육, 여러분 시험 합격하시잖아요. 그러면 12월 한 5, 6일쯤 되면 자격증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보통 저 어디냐, 범일동 가시죠. 범일동, 부산에는 범일동 가면 한국공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실무교육장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시험 합격하고 나면 뭐 업을 하든 말든 막 그냥 막 교육을 받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안에 오픈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어디 사무실에 뭐 고용되든지, 그게 아니면 1년이라면 또 받아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실무교육은 원래 협회가 하는 게 지나갈 때 다 들으세요. 다 나중에는 다 쓰는 거니까. 그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원래는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 누구죠? 그렇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실시하는데 그 일 말고도 바빠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한대? 위탁했어요. 협회에다가. 대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위탁시켰어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범위동 가면 받아요. 언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받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면 몇 시간이겠어요? 응? 이것도 이거 잘 설명 안 하는 거야. 월, 하, 그래가지고 월, 하, 수, 목이죠. 응? 월, 일주일이 뭐 일주일에 며칠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월, 하, 수, 목 반다 그랬죠. 몇 시간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지겨 죽는데, 이건 안 지겨운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 실무교육비가 10몇만 원인가 올랐어요. 원래 제가 옛날에 받을 때 9만 원인가 하여튼 10몇 얼마 해요, 지금. 대략 한 10몇만 해요. 예. 그리고 실무교육을 지 돈 내요, 안 내요? 지 돈 내고 받아요. 그러면 밥을 응가히 주겠다. 그 경상도말 응가히 아시죠? 밥을 주겠어요? 예, 그 주변에 별로 물 데도 없는데 어쨌든 하여튼 먹으면 돼. 알아서 먹으면 돼. 도시락 싸가든지. 그러면 봐봐요. 월, 하, 수, 목이니까 몇 시간이겠어요? 왜? 그래. 곱하기로 같이 들을 수는 없어요, 제가. 482, 32죠? 그죠? 그런데 시작점이 월요일이니까 그래. 근데 옛날에 우리가 토요일을 우리가 반공일을 그랬던 거 이해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죠? 4시간. 사실은 근데 4시간이 일이 됩니까? 아침에 9시 출근해가지고 대충 업무 준비한다고 하면 대충 10시 돼. 회의 좀 되면 11시 돼. 그러면 집에 와야 되잖아, 12시까지.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가지고 없앴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래 4시간으로 기준 잡아요. 그죠? 4시간. 그러면 수, 목, 금, 토 시작해봐요. 4일이면. 몇 시간이요? 3, 8, 24, 4 더하면 28. 그래서 실무교육은 28에서 32시간을 받아요. 뭔 말이야, 알겠죠? 근데 원래는 보통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해요. 월, 화, 수, 목. 32시간. 그러니까 이때 많이 시작했다면 몇 시간 될 수 있다? 28시간 돼요. 최소 28시간.
길게 몇 시간? 32시간을 받아요. 이 실무교육을 하면 여러분 지금 배우신 과목이 6과목? 6과목에다가 풍수까지 해가지고 그게 다 실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또 받아. 뭐 등기가 어쩌고 그다음에 무슨 뭐 중개 뭐 확인 설명서 계약 쓰는 거 이런 거 막 해요. 실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배우는 게 다 다시 배워요 거기서. 어쨌든 이야기했죠.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막 그거 가면 이제 막 다 학기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험을 치는데 모르겠어. 시험 쳐요. 목요일 날 평가래요. 그 떨어지면 실무 교육 수료증 안 줘요. 뭐 안 하면 무슨 그죠? 서로 뭐 보여주고 하면 되지. 근데 웃기는 건 다 시험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합격한 사람이잖아. 근데 있잖아요. 다 앞분이 막 얘기해보면 몰라. 그래갖고 내가 뭐가 몇 번인데 막 서로 자기 묻고 막 그래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 공부라는 게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지 2달 지나잖아요. 그죠? 시험 합격하고 없어. 머리 남는 게 없어. 오로지 그 시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농담은 기억이 나. 진짜 시험은 그러니까 툭 치면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런 기억이 남아있지. 막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어쨌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셨죠. 자, 실무교육 누가 실시한다고? 지도지사가. 유효기간은요? 1년이에요. 아셨죠? 교육 내용은 뭘까? 교육 내용이 뭘까요? 실무교육은 뭘 가르치는 걸까? 법률 지식이에요. 알고 하라고. 여러분이 배웠던 이거 있죠? 법률 지식. 이걸 그때 다시 가르쳐요. 자, 세계가, 이거 중요해, 세계에 가르쳐서 누가 실시한다고? 지도지사가. 유효기간이 1년. 교육 내용이? 법률 지식. 아셨죠? 나중에 떠난다, 이거 시험 문제. 들었어요? 그래서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이건 증명해야 돼요. 알겠죠?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무소에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건 이거예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뭘까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라고 제출하는 서류가 뭐겠어요? 임대차 계약서요. 그러면 내 건물은요? 우리의 로망이 그지. 내 사무실에서 내가 자격증 걸고 내가 업하는 거지. 등기부분 노는데 뭘. 그러니까 내 건물은 필요 없어요. 건물 등기부는 누가 확인할 수 있을까? 등록과 안청이 확인할 수 있잖아. 지가 전산망으로. 맞죠? 인터넷 가면 다 노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출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2개를 증명해야 돼요. 제가 알고 계신 이렇게 한 달에 그걸 아는 소장님은 진짜 편한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불이 켜져 있어요. 간판에. 중개사무소. 근데 잘 없어. 사무실에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부군이 엄청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근데 보통 돈이 많으면 뭐 이런 취미가 많잖아요. 취미도 없어요. 올해 어쩌다가 이제 남편이 가자 하면 공치로 가러 따라가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놈들이 막 돈 있으면 사는 뭐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돈이 많은데 어디 가면 저가 화장품 있죠. 이런 데 막 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옆에 소장님이 끌고 있잖아요. 막 백화점 가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이러고 찔러가지고 사게 만들고. 근데 그 소장님이 사무실을 안 하고 싶은데 부군이 문만 열어놔라 해가지고 그래서 놀아라 이러면서. 그 건물이 자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입이 되든 안 되든 불은 47 켜놨어요. 오밤중에 얼마나 불이 밝은지. 우리의 로망입니다. 로망. 자기 건물에다가 사무실 열고 나갈까 말까 고민 안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 중에 결자실사 해봐요. 결자실사. 그죠? 예. 그래, 그죠? 머리끈만 따다가 나중에 여쭤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아셨죠? 예. 결계사유자 아니라 해야 되고, 자기 취득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사무소 갖추고. 자, 그러면 이제 법인도 있잖아요. 법인도. 법인이 결계사유자가 아니라 해야 되겠죠? 법인의 구성기관이 뭐예요? 사원, 임원이에요. 자, 사원하고 임원인데,
임원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사원 임원이야 이게 전체가. 근데 사과야 사과. 사과시죠? 이거 그릴 줄 아는 거 사과. 사과인데 이만큼 치였어요. 썩었어. 그럼 이건 무슨 사과예요? 썩은 사과예요. 그래서 민법 배우시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맞죠? 썩은 사과잖아. 그죠? 일부만 썩은 사과 이러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 치유가 돼, 안 돼?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잘라내면 돼.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자가 있으면 법인 전체가 뭐라고? 결격 사유가 있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받아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빼면 돼. 만일 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사원 임원이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법인 전체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그러면 자른다는 말은 등록을 날린다는 거예요?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야 돼. 맞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너무 가하잖아요. 사원 임원이 5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맛이 갔어. 그렇다고 법인의 등록을 날려버리니까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달 동안 기다려줘요. 2달 동안 기다려줘요. 오늘 결기사유 배울 때 나올 거야. 2달 동안 기다려줘요. 근데 2달 이내에 해소를 하면, 즉 해임을 하면, 개임하거나 해임하면 괜찮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날린다 이퀄 취소한다는 거예요. 등록을 취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몇 달? 2달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안 한다. 이해합니까? 무슨 하는지? 그러면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민법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단서조항을 봐게 돼. 다만 이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 자꾸 다만을 기억해. 다만 앞에가 원칙이에요. 단서조항은 예외고 이런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자꾸 공부하다 보면 판례는 원칙일까 예외일까? 예외지. 법 기본 조문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재판 가자 그거. 뭔 말 알겠죠? 근데 자꾸 판례를 기억하는데 기본 잊어버려. 제가 이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분이 시험이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와서 저한테 한 얘기 뭔지 압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베리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이번에 시험이 민법이 쉽게 나와가지고 베리보다 베리. 떨어졌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시험이 쉽게 냈는데 왜 떨어져? 뭔 말이냐면 시험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민법. 기본 법 조문에 근거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로 기억했어? 걔 판례가 어렵다 그러니까 판례 다다다다 기억한 거예요. 그래 뒤집어져 머릿속에서 판례가 원칙이고 그게 예외인 것처럼. 그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거 진짜 이거 뭔 논리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원 임원 중에 그죠? 결격 사유자가 뭐라고? 없어야 돼요. 전원이겠죠? 예외 없이.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그죠? 사원 임원 중에서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요. 법인은 사무소가 있잖아요. 등록을 통해 두는 사무소를 뭐라 그러죠? 주사무소 그래요. 주사무소. 그런데 뭐도 둘 수 있어? 분사무소도 둘 수 있어요. 근데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전국에 시군구소가 500개가 있으면 분사무소의 최대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499개라 그랬어요. 왜 499개일까? 그 500개 중에 한 곳에는 뭐가 있으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는 분사무소를 둔다 못 둔다? 못 둔다는 거지. 왜냐? 시군구 단위에서는 무조건 몇 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이해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은 항상 생각하세요. 자격은 책임지는 자예요. 책임지는 자는 많을수록 좋아, 적을수록 좋아. 많아야 돼요. 그래 의뢰인이 보호를 받지. 그래서 대표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왜 제외하는지 이해했죠? 제외하는 게 공인중개사 수가 더 많어. 사원 임원이 6명 있는데 대표를 포함해버리면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야?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상의 미만이에요? 이상이죠.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니까 만약에 6명이서 대표를 포함해버리면 몇 명? 2명이고 대표를 제외하면 3명이고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
제외라는 거하고 3분의 2 이상 미만 이상한 거죠. 실무 교육 받아요. 실무 교육은 사원 임원이 뭐요? 사원 임원이 전원이 받아요. 예외에서 없어요. 없어요. 없고 사무소를 갖춰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법인은 두 개가 추가돼요. 뭐가 추가되더라? 일단은요. 상법상의 회사 맞죠? 근데 상법상 회사 말고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 있죠? 이건 뺍니다. 왜? 이거 영리 비영리? 영리예요. 비영리는 빼요. 그리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일까?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5천 이상인데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을까? 네,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앞에 상법 나왔다고 상법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14조에 보면 14조에 딱 규정되어 있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만 말 목적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법 14조에 있는 업무가 중개업 말고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종은 총 몇 개가 있어요? 7개. 중개업과 6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6가지가 아닌 6가지 외에 업을 겸업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개발업 같은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 이해했죠? DP. 사실 우리가 계속 나중에는 하고 싶은 게 부동산 개발 이런 건데 그 부동산 개발업은 개인은 돼요.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제한이 없어요. 근데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중개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정관 목적 사업을 해가지고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받아줘요. 기준 미달이에요. 기준이 안 맞는 거야. 왜? 6가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개발업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걸 해줄 수는 있는데 이해하겠죠? 부동산 개발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개발업을 겸할 수는 없어요. 듣고 있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 이거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거잖아요. 땅을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이런 거. 그거 상담은 해요.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요건을 갖춰가지고 등록 신청자가 누군지, 등록 관청이 누군지, 등록 기준이 뭔지 아셨죠? 이걸 딱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그럼 등록을 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도 한 문제, 이것도 한 문제예요. 봐봐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를 우리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결격 사유는 뭘 할 수 없는 사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에, 그죠?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자격이 없을까? 자, 보세요. 일단은, 그렇지. 중개업할 수 있는. 즉, 등록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고용 기준, 등록 기준이에요. 그리고 업을 하는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할까? 등록은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그래요. 이걸 앞으로 이제 줄여서 이렇게 해요. 절취 그래요.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됐죠? 절취 사유예요. 요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격 사유의 효과를 얘기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 즉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걸 여쭤봐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기본이고 결격 사유자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등록할 수 없고 고용하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종류가 처음에 제한 능력자를 말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몇 개 있냐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그렇죠. 미성년자. 그래서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 이 말이에요. 최연소 학기정 만 14세 그랬죠? 14세.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이에요. 즉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 P 아셨죠? 그 다음에 P 한정 후견인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제한 능력이 많은 사람, 제한된 사람 이 말입니다. 능력이.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까요? 19세가 되면 19살, 19세입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에서 벗어져 어른 되는 건, 어른 되는 게 19살 되는 것 말고 또 있어요? 민법상에서는 있어. 그죠? 일단 결혼하면 어른으로 봐줘요. 이게 성년의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 친권자 있죠? 법정 대리인이 동일하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계사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둘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중간법 혹은 뭐 사회법 그래요. 혼합법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공법적인 성격이 더 강해요. 보면.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미성년자가 어른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네, 19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있죠. 이게 뭐라 했죠? 제가 중요한 건 맛이 갔네? 의사가 봤을 때 정상이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법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부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정법원에서 뭐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거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벗어날까?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나요. 이해하겠죠? 즉 사회통념상 정신의학적인 판단과는 관계가 없이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화는 이거 법적 판단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찾아오면 돼. 피성년 후견인이 그잖아요. 아니면 이거 말로 풀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가 이건 정상인이죠. 아직까지.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 즉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그럼 뭐요? 결격 사유자고. 이야기죠. 정신과 전문의의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여까지는 아직까지 결격 사유자예요.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경우 그럼 뭐요? 벗어난 거야. 뭔 말겠죠? 개시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종료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느냐를 봐야지. 그걸 가지고 혼자서 읽으면서 이해를 해요. 혼자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뭐야? 오해야, 오해. 네? 이해는 오해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한의자의 의미를 알겠죠?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파산자예요. 파산자는 봐요. 파산자는 이렇게 돼요. 파산 선고를 받고 뭐 되면 복권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파산 선고받은 이후에 복권 이전의 이 과정이 뭐야? 이 중간이 결격 사유자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되는 때가 언제야? 결격 사유자가 되는 때. 파산 선고 시부터야. 그러니까 그 전에 개인 회생제도 있잖아요. 개인 회생제도라든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결격 사유자예요? 정상인이에요. 이것도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선고를 받은 이후에 복권을 신청했다. 아니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도 이 사람은 정상인이에요? 결격 사유자예요? 결격 사유자예요. 아직까지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왜? 복권 안 됐으니까. 됐죠? 복권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수형자인데 일단 수형자다 할 때의 대상행위 뭐냐면 범죄가 행위가 금고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금고 이상이 뭐 있더라? 사형, 징역, 금고예요. 그죠? 금고 이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고 이상인데 벌금 있죠. 벌금은 금고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죠. 미만이면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즉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요건을 계속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있잖아요. 그냥 벌금만 받으면 등록 날라갔어요. 결격 사유였거든. 이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삑하면 날라가는 거야. 뭔 말이죠? 무슨 딱 사유 생기면 벌금 받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등록이 날라가. 그래서 등 취소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개고한테는 유리한 거죠. 취소 요건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취소 요건을 강화시키면서 첫 번째 전제가 벌금을 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받을 것.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등록은 날라가 안 날라가? 안 날라가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벌금 받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조건을 또 강화시켜요. 벌금 받기는 받되 얼마 이상? 그죠? 300만 원 이상이라야 된다. 이렇게요. 이해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날아가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뭐냐면 벌금형을 선고하되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의 분양임대 있잖아요.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있잖아요. 관련 정서는 사고 팔아도 안 되고 그걸 사고 파는 걸 중개해도 안 돼요. 즉 개입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 있죠. 청약통장은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없는데 사고 파는 걸 중개를 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임과 동시에 주택법상에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예요. 뭔 말이겠죠? 하나의 행위가 두 개 다 걸린 거야. 두 개 다 걸렸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3대3이에요. 이 뭔지 알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 거예요. 근데 주택법상에서도 공급질서교란 행위는 3대3이에요. 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위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상에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징역형을 선고하겠어요? 벌금이겠어요? 선택이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위반이잖아요. 이 위반해가지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뭔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의 위반으로 두 개 걸렸잖아. 근데 원래 형법 38조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동종 이제 벌금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다액, 금액이 많은 거 있죠? 다액에 2분의 1을 가해서, 즉 더한 거죠. 2분의 1 감액 증가할 수 있어요. 증감. 정액시켜가지고, 아셨죠? 2분의 1을 정액해가지고 하나를 때릴 수 있어요. 뭔 말이겠죠? 병합 선고하는 거야,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해보면, 이게 100만 원의 반에 2분의 1을 증감할 수 있거든. 얼마? 100만 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되냐면, 300만 원으로 때려버린 거야. 뭔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 원래 각각 내면, 200 내고 100 내면, 등록의 취소인 경우는 아니죠. 300 이상이 아니니까. 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형법상 규정에 따르면 300만 원으로 병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벌금 각각 내고 끝낼 게 갑자기 등록 취소 사유가 돼버려요. 이해합니까? 300 이상 돼버리니까. 그래서 규제, 즉 등록 취소 요건, 규제를 완화시켜서 분리해서 선고해라, 각각. 원래 형법 따르면 이건 하나는 묶어서 병합해야 돼요. 뭔 말이겠죠? 예, 병합해가지고 많은 금액의 2분의, 다액의 2분의 1에서 정액해서 있잖아요. 벌금형 선고할 수 있어요. 뭔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따로. 예. 왜 따로 시키면 돈 내고 끝나잖아. 개공한테 유리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계속 강화시킨 거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이 법, 벌금 딱 넣으면 습관적으로 세 개를 기억해야 돼. 이 법인가 아닌가. 두 번째, 금액이 300 이상인가 아닌가. 그리고 분리선고로 되어 있냐 아니면 병합이로 되어 있냐. 이해하겠죠? 이렇게 된 거야. 금고 이상이. 됐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승고를 받고 돼 있거든요. 승고를 받고. 그러면 형을 승고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셨죠? 실형 승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승고를 받고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이게 나오면 승고를 안 한다는 게 뭐지? 승고를 안 하겠다. 그렇죠? 유예. 승고유예입니다. 승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자주 나와요. 승고유예를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은 승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이래 돼요. 이해했죠? 그럼 실형 승고했잖아. 형을 승고했는 이거 유죄 확정 판결이에요. 항소 이러면 안 돼. 하여튼 선고 받았어. 선고 다음에 뭐요? 이제 보내야지. 집행을 해야죠. 줄에 아직 있죠 거기? 아직 안 옮겼죠? 줄에 교도소 아십니까? 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탈출에 성공한 인물이 있죠. 신창훈이라고. 맞죠? 신창훈이가 제 기억에 그때 기사를 봤거든요. 신창훈이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창훈이가 공인중개사라니까요. 자격을 취득했다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결격 사유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신창훈이가 중개할 리는 없죠? 사형 승고 받았잖아요. 그 신창훈이가 우리 그런 거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신창훈이 그림을 잘 그렸다네. 그림을. 신창훈이가 받으면 걔 그 그림을 그렸대요. 딱 그림 그대로 도망쳤대요. 늘상 생각한 거야. 상상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그런 거 있잖아. 생생하게 꿈꾸라. 뭐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봐요. 실형 승부보다 다음 단계 뭐라고? 집행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집행을 해요. 집행 안 한다가 뭐죠? 집행유예요. 집행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뭐예요? 그치? 집행은 들어간 거고 집행유예는 밖에 있어요. 그러면 집행 들어갔죠 지금? 집행했다는 말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은 언제 나올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으면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형기를 다 채웠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만기 석방 그럽니다. 그럼 형기를 다 채워져 나오면 거기까지 하죠. 가석방이다. 임시로 이렇게요. 그러면 가석방은 집행 종료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죠? 미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석방 되고 나서 그럼 형기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남겼죠. 나와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녀 형기가 지나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집행 종료된 거예요. 그리고 집행 면제는 대표적인 게 특별사면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별사면 되었다. 그러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일단 둘 다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나와 있는데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다 완충 기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일단 나오면 바로가 아니라 완충 기간이 필요한데 이 법적으로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뭐예요? 3이고요. 길다라는 의미의 숫자는 10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지나야 돼? 다시 3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습관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석방된 자가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즉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경과되어야 되는 기간이 3보다 길어요 짧아요? 이해합니까? 가석방은 3보다 길다 이렇게 항상 가석방은 3보다 길다. 이유는 자녀 형기가 추가로 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석방된 사람이 중개업에 종사하려면 최소한 3보다 긴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가석방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나와요. 결격 사유자일까요? 아닐까요? 결격 사유자죠 아직까지는. 왜? 추가 기간이 안 지나갔으니까. 이해하죠? 요거. 됐습니까? 근데 이거 집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형은 선고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니까 형을 선고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원래 공인중개사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러면 원래 징역형만 봐봐요. 징역형만 선고받으면 금고 이상이죠. 그래 결격 사유예요. 결격 사유니까 등록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자격은 안 날아가. 이해하겠죠? 여러분이 중개업하다가 자격에 취소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자격 취소를 한번 해보고 싶죠? 당하고 싶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증 빌려주면 됩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자격까지 날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왜냐하면 자격에 취소되려면 징역형, 금고상 징역형을, 그죠? 금고가 아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3대3, 1대1이 있거든요. 징역 또는 벌금이죠. 아주 재질이 나쁜 경우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할까 징역형을 선고할까? 벌금형이에요. 불구속 원칙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벌금이잖아요. 날아갈 일이 없어.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근데 자격 취소가 됐다는 말은 결격 사유라는 뜻이에요. 여기있죠? 자격 취소가 되면 항상 뭐도 이어져? 등록 취소도 같이 가요. 여기있죠? 그런데 등록 취소가 되었다고 자격 취소로 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들었죠? 자, 이 사람은 등록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럼 등록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 취소 날아가겠죠? 그러면 자격은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제가 자격 취소 사유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뭐 한 거랬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랬죠? 그럼 자격 취소 돼야 안 돼? 될까 안 될까? 된다라고 지금 대답하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야. 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은 징역형을 선고했어 안 했어? 했지. 선고하고 난 다음 단계가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한 거예요. 다만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이 사람은 등록과 자격이 동시에 다 날아가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집행유예를 말씀드릴 때 형을 선고했다고 난 이유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잖아요. 했는데도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는 거야. 이해하겠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선고했어 안 했어? 했어. 했고 집행을 뭐라고? 유예하는 거야. 그러면 유예받은 사람은 언제 끝날까?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끝나요. 왜냐하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제가 그랬죠. 형은 선고했다 그랬죠. 이 형 소급해서 선고 효력 자체를 소멸시켜버려.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면 바로 격에서 벗어납니다. 들었죠? 들었죠?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언제 벗어날까?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근데 제가 특별사면 얘기했죠. 이거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뭐냐면 일반 사면이에요. 자, 이거 나온 김에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누가 하느냐? 대통령이 합니다. 특별사면은 누구의 고유권한이라고? 대통령 고유권한이야.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이용되네 마네 뭐 특별사면을 어떻게 이용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별사면이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특별사면 안 시키잖아. 그게 안 했죠. 그게 특별사면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됐어요. 그래서 맨날 문제 생겨. 근데 그게 꼴 같지 않고 보기 싫으면 그런 대통령 안 뽑으면 돼요. 아시죠? 선거권 행사를 개판으로 해놨고 니는 똑바로 하라. 말이 됩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안 그래요?
원인을 제공했잖아. 원인을 어쨌든 다수결 해가지고. 어? 그게 기분 나쁘면 선거를 똑바로 뽑아야지. 맨날 저기서 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먹거나 뭐 먹고 자고 뭐 사랑하라 뭐 있잖아. 뭐 영화도 있었지 그거. 어? 쟤들은 하는 일이 뭐야? 그죠? 놀거나 싸우거나. 그죠? 나를 밟고 가라. 확 밟고 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지나면 소급해요. 일반 사면은 뭐냐면 딱 특별 사면은 그 대통령 고유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은 범죄자를 정하거든요. 범죄자를 특정해 특정. 근데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대상이 돼요. 그럼 규모가 클까 안 클까? 크겠죠. 그래서 일반 사면은 대사면 그래 대사면. 그래서 이건 국회 동의를 받아요. 맨날 쳐놀지만 쟤들은 국민을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면이 되면 아시죠? 국회 동의를 받아 일반 사면 되면 역시 소급해서 선고유로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면 결격 사유자 언제 벗어날까? 일반 사면 된 사람은 사면 되면, 즉 일반 사면 즉시. 이해했죠? 입에 딱 붙여 이것도. 일반 사면 뒤에 뭐가 따라와? 즉시. 특별 사면은 3년 지나가야 돼. 그죠? 남아있는 걸 면제시킬 뿐이에요. 소급표가 없고 장내용만 있는 거지. 이해됐죠? 확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차이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유예기간 얼마? 유예기간 지나가면 끝난다. 아셨죠? 그리고 형기를 계산할 때 첫날, 초일이 산입, 즉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포함된다는 말은 시험 지문에 뭘 찾아라? 같은 날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결격 사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은 자가 2017년 11월 20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결격 사유자일까 아닐까? 아니죠. 언제 벗어났을까? 2019년 11월 20일. 그리고 기간 계산할 때 최소한 연 또는 그죠? 몇 년 뒤인지는 잘 모를지 몰라도 날짜는 우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초일 산입이기 때문에. 초일 산입이라는 뭐는 무슨 말이라고? 같은 날을 찾아라 이 말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이렇게까지 지난주 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격기사유에서 등록 취소했죠? 이 법에 위반한 처분부터 해가지고 페이지 76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